안녕하세요.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라이브 특강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희진입니다. 자, 그럼 독도의 해양환경이란 주제로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강연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윤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 독도 해양연구기지의 김윤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로서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 환경의 특성, 그리고 최근 해양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강을 통해서 우리 바다 동해의 바다 환경 보존과 보호를 위해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은배 박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동해 해양 생태계의 오아시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동해 한복판에 있는 섬이죠. 울릉도 독도의 해양 환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울릉도에서 2014년부터 우리 울릉도 독도의 해양 환경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자료는 그러한 연구 현장에서 얻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울릉도 독도의 해양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울릉도 독도에 둘러싸고 있는 동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은 동해 전체 면적은 약 100만 킬로제곱미터, 우리 남한 면적의 한 10배 정도가 되죠. 보통은 우리가 동해라고 하면은 강원도 정도의 동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동해는 한국, 일본, 러시아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국제 수역에 속하는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특별히 동해는 우리 서남해하고 다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심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해 최대 수심은 약 4,000m에 이르고 있고 우리 서해는 약 최대 수심이 한 100m 정도가 되고 있고 평균 수심은 약 1,670m 정도로 굉장히 깊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우리 서남해하고 다르게 좁은 대륙분과 넓은 심해로 둘러싸여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울릉도 독도,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과연 말랐을 때 우리 울릉도 독도가 어떤 바닷속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통상은 우리가 독도를 굉장히 자그마한 섬이라고 얘기들을 하지만은 해수면 아래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독도는 한라산보다 더 높은 섬입니다. 그 독도 주변으로도 해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택해산, 이사부해산, 안용복해산이라는 이름의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도는, 눈에 보이는 독도는 약 한 높이가 2,400m에 이르는 그러한 부분에 살짝 드러난 부분 정도로, 그래서 결코 작은 섬이 아니고 생성 시기가 약 한 450만 년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깎여가지고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해 조금 세계적인 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보시는 그림은 최근 10월 25일 기준으로 전 세계 표층 수온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가 남쪽에 이러한 따뜻한 물, 북쪽에 찬물에 그런 생태계의 전선역에 위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동해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동해의 해양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울릉도 독도 주변의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간에 동해 주변에 상층 또 중층 해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대한해협을 거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있고
동한 난류라고 하는 동해 연안을 따라 올라오는 난류가 있습니다. 이게 동해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하고 약 강원도 정도에서 만나면서 울릉도 독도로 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으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초에 약 300만 톤 가까운 물이 동해로, 이 정도면 약 축구장 높이가 한 320m 정도 되는 축구장 면적을 1초 만에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양이 대한해협을 거쳐서 따뜻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물들은 해협을 거쳐서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가거나 다시 동해 내부에서 재순환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지역이 바로 울릉도 독도가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는 이러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전선역에 위치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해를 다른 지역의 바다와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해와 북태평양 그리고 베링해를 좀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오른쪽 상단부에 보이는 그림은 첫 번째 그림이 빨간색이 동해가 되고, 그 다음에 북태평양 베링해 수온과 염분과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나타낸 그림인데, 우리 빨간색이 동해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해를 보게 되면은 약 수심 200m부터 거의 수온 1도 이하의 굉장히 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염분, 우리 설리니트라고 하는 염분은 200m 정도 들어가면 굉장히 일정한 물, 그리고 바닷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이 다른 바다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가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게 사실 우리 다른 바다하고 다르게 동해 자체적으로 심층수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층수가 형성되고 동해 심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바다하고 다른 그러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그 심층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해 통상은 수심 200m보다 깊은 물을 우리가 심층수라고 합니다. 온도는 약 낮게는 한 1도 이하 정도 굉장히 찬물인데, 이 물이 동해 전체 물 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이렇게 찬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층에 한 수심 한 200m 정도만이 어느 정도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고, 동해 대부분의 90% 가까운 물들이 1도 이하의 굉장히 찬물로 구성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해는 거의 동해 전체가 냉장고 온도가 한 4도, 뭐 3, 4도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찬물로 대부분 꽉 차여 있고, 상층 200m 정도만 좀 따뜻한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의 한가운데 우리 독도가 있고 울릉도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난 2018년 최근에도 저희가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관측 결과들을 수심별로 보게 되면은 수심 뭐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표층 온도가 10도,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높게는 한 30도 가까이 20도에서 30도 정도 나오는데, 한 수심 200~300m만 내려가면은 1도 이하의 굉장히 찬물, 2000m 정도 들어가면 수온이 한 0.5도 미만의 굉장히 차가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전체 한 90% 정도는 이런 굉장히 차가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동해 바다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상층의 해양 환경을 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동해 상층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는 따뜻한 동한 난류가 올라오고 있고, 동해 북쪽으로는 찬 북한 난류가 동해 연안 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이러한 변동들이 일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패턴이 바뀝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인공위성에서 측정한 동해 표층 수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간 빨간색이 난류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동해 연안 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동해 연안을 따라 찬물이 내려오게 되면은 따뜻한 물이 대한해협 근처에서 바로 울릉도 독도로 향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시간하고 공간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보통상은 한 50일, 짧게는 한 20일에서 50일 주기를 가지고 이러한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로가 수시로 바뀌는 이러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해의 상층은 심층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동해의 바다의 좀 특징입니다. 실제 저희가 관측했던 좀 자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자료는 독도 동쪽 3.2km 해상에 현재도 실시간 해양 관측 부위가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2013년과 2014년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심별로 바닷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 정도 주기를 가지고 바닷물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가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4년 같은 경우는 거의 관측 기간 동안 물론 그 세기는 달라지지만은 대부분 남쪽으로, 그래서 이처럼 그 한 20일에서 50일 주기 정도를 가지고 바뀌지만은 또 해에 따라서 이 바닷물의 흐름이 변동되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바다가 우리 바다다. 또 이러한 해류 변동에 따라 가지고 그 물속의 바닷물의 수온이랄지 염분이랄지 여러 가지 물의 성질들이 또 크게 바뀌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바다가 동해 바다다. 자, 과연 이렇게 동해가 복잡해지게 되는 원인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동해는 보시는 그림은 위성에서 측정한 클로로필이라고 그 바다의 그 플랑크톤의 어떻게 보면 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농도 분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소용돌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한 직경이 100km에서 150km, 크게는 작게는 수십 킬로 정도 되는 직경의 소용돌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해저 지형적인 부분도 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우리가 커피를 젓는 것처럼 이러한 소용돌이가 자주 발생하는, 이러한 소용돌이의 위치에 따라서 바다의 환경이, 동해 상층의 해양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울릉도 독도 바다를 조금 더 주목해 보면은 동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위성에서 측정한 그 바다의 수온 분포하고 그에 따른 추정된 바다의 이제 흐름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해 남쪽에서 이제 화살표 보이시는 것처럼 따뜻한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울릉도 독도 사이에서 동해 북쪽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오면서 일종의 시계 방향 그 회전하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우리 해양학자들은 이 부분을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라고 부릅니다. 중심이 따뜻한, 그래서 난수성 소용돌이라고, 이게 다시 이제 동해 북쪽에서 찬물과 만나면서 다시 독도 주변에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중앙부가 좀 찬 그러한 또 소용돌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라고, 사실은 이 부분은 한국과 미국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미국 측에서 사실은 제안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거를 할 때 독도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그 해양과학으로 독도를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부분이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울릉도 독도 주변에 이러한 난수성 소용돌이,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러한 소용돌이들 때문에 동해 상층의 해양 환경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러한 습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독도 주변의 해양 연구가 사실은 해방 이전에 물론 활발하게 진행됐지만은 일제강점기에도 굉장히 활발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해양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산물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동해에서 우리 수산물을 보다 많이 착취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굉장히 활발한 독도에 대한, 울릉도 독도 주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컨대 1919년부터 21년 사이에 거의 두세 달에 걸쳐서 이 포항에서부터 울릉도 독도로 가는 그런 라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러한 일본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수심별 수온을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이 울릉도 쪽이고 독도 쪽인데 이렇게
보면은 울릉도가 좀 깊어지고 독도가 얕아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사실은 난수성 소용돌이가 발달할 때 이렇게 편편한 구조였다가 약간 경사진 구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았을 때 1920년대 무렵에도 이러한 소용돌이가 울릉도 독도 주변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울릉도 독도의 실제 바닷 속의 수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쪽에 보시는 그림은 울릉도 주변에서 관측 부위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20분 단위로 얻은 그 관측에서 이제 표층 수심별로 수온을 얻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층 같은 경우에는 8월달 여름철에 난류 세력이 강해지는 시점에서 내지는 대기 기온 때문에 이 빨간색일수록 수온이 높게 되는데 당연히 여름철에 이렇게 높게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수심 한 100m 정도 들어가면은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에 오히려 수온이 차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쪽도 그러고 독도 쪽도 여름 또 초가을쯤에 자 상층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강하게 남쪽에서 난류가 흘러오기 때문에 그런데 하층 같은 경우에는 이 한류 세력들이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사실 이 동해 이 저층에 나타나는 냉수의 기온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동해 북쪽에서 생성된 찬물의 기온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물들이 언제 제일 차가워지냐면 통상 1, 2월 달에 많이 차가워지는데 이 차가워진 물들이 울릉도 독도까지 오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한해를 통과해서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아래쪽에 있는 물들은 상층보다는 느리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차 때문에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겨울철에 차가웠던 물들이 울릉도 독도까지 내려오는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 내에 아마도 오히려 그 저층에서는 차가워지는 그런 습성을 보이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그 울릉도 독도의 해양 환경이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일본 기상청에서 1900년도부터 2019년 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 기간 동안에 표층 수온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동해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이 북서태평양 내지는 동중국해에서 가장 높게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나라의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한 최근 30년간 연간 해수면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우리 울릉도 주변 지역이 최근 30년간 가장 높은 해수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가 어떻게 보면 한동해 해역 중에서 지금 최고 수준의 아열대야로 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1966년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에서 표층 수온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년에 20도씨, 보통 바다의 여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20도씨 정도 되는 날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1960년대, 70년대는 약 60일에서 70일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거의 130일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960, 70년대에는 7월, 8월 정도가 한 20도씨 정도 그래서 우리가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한 적합한 달수가 한 2달 정도였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거의 6월, 7월, 8월, 9월, 심지어는 10월까지도 굉장히 그러한 그 바다의 여름철 기간이 크게 증가했다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입니다. 이걸 보다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1934년도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도의 지금 동도의 자갈마당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저 사진이 우리가 흔히 강치로 알려진 독도 바다 사제를 남획하는 장면이고, 저 사진에 그 분이 여성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분은 우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제주 출향 해녀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아마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2019년도에 동일한 모습으로 찍은 독도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해수면이 크게 올라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해안 같은 경우는 조차가 뭐 한 20cm 정도, 우리 서남해안에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러한 해수면의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된 해수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울릉도에서도 사실 나타나고 있는데, 1970년대 그 울릉도의 한 그 관음도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찍은 이 바위의 모습을 보시면, 바위의 70년대에는 물에 조금 위에 상간에 그 바위에 그 자국이 있었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자국들이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거의 그 자국 근처에, 그만큼 과거 70년대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왔다는,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사진이 아니겠는가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는 이러한 북서태평양권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표층 수온이 상승되는 지역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아까는 제가 20도씨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그림은 표층 수온이 25도씨 이상 관측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10년대까지 거의, 물론 중간중간에 나타나지만은 2010년 이후에 굉장히 이러한 그 고수온 일수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10도씨 이하의 이러한 관측 일수는 과거에 비해서 감소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워지는 여름, 가을철, 따뜻해지는 겨울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최근에 울릉도 독도의 변화다. 특히 이제 더 우려되는 현상들이, 최근에 보통은 표층 수온이 28도 이상을 우리가 극한 고수온 현상이라고 그래서 흔히 해양 열파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극한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면은 어류들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사실은 장기 관측 자료를 보게 되면 2010년 이전에는 이러한 극한 고수온 현상들이 울릉도 독도 주변 바다에 나타나지 않다가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극한 고수온 현상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울릉도 독도의 어떤 생태계가 크게 바뀔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층 수온뿐만 아니고 우리가 한국하고 러시아 인근 그 공동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동해 심층 2000m 내지는 그 이상의 깊이의 수온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전 세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수준에 대해서 상승하고, 그래서 표층뿐만이 아니고 동해 심해도 또한 그 2000m 이상의 굉장히 깊은 물도 물론 정도는 표층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온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섬의 기온도 변하겠죠. 그래서 기온 또한 이렇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기온이 20도씨 이상 이러한 관측 일수가 과거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뭐 0도 미만의 관측 일수가 과거에 비해서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울릉도 독도는 섬이다 보니까, 해양성 기후이다 보니까 이 바다의 어떤 수온의 변화들이 육상까지도 나타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동해가 뜨거워질수록,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도에 주로 출현했던 어종이 자리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울릉도 독도 바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 자리돔입니다. 그만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가 굉장히 이제 표층의 온도가 증가되니까 이런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어종들이 울릉도 독도 바다까지 올라오게 되고 정착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열대화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가 독도에 관련된 여러 기관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내지는 여러 아열대종들이 독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간히 여러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차적으로 독도 바다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더워지는 바다를 좋아하는 어종들이 점차 독도 바다에 우점하게 되는 그러한 특성들이 또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해조류, 주로 이제 겨울철에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해조류가 급격하게 녹는, 그래서 해조숲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겨울철에 예를 들어서 미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수온이 차지면은 굉장히 이제 생산량이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미역 생산량이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해 쪽 다른 바다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아열대화를 좋아하는 이러한 홍조류가 많이 나타나고 반면에 갈조류, 우리 미역 같은 해조류 대신에 홍조류가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바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열대 온대종 모종 그 해조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그 울릉도에 계시는 제주 출양 해녀분들하고 이렇게 자주 인터뷰를 해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런 미역이라든가 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다, 그런 부분들을 온몸으로 느끼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바다들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자연 현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들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 이제 울릉도 주변에 오징어가 금징어가 됐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울릉도의 어획량이 지난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보시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어획량이 증가되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로 이게 이제 가을철에 많이 잡히는데 사실 이렇게 어획량이 감소된 원인에 통상 오징어 전문가들은 어디에서 오징어 어장이 형성이 됐냐면은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접경수역에서 오징어가 좋아하는 먹이랄지 온도가 적정하게 형성이 됩니다. 과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울릉도 독도 주변에 이러한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어떤 전선역이 형성되었다면, 그래서 울릉도 주변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었다면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에서 이제 따뜻한 물이 많이 세력을 강화시키니까 이러한 전선역이 울릉도 독도가 아니고 동해 북쪽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 독도의 오징어 어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이게 이제 늦가을 지금 시기가 되는데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다시 북쪽에서 찬물이 강화가 되면서 울릉도 독도 주변에 다시 어장이 형성이 되는데 또 이 시기가 되면은 이 풍랑특보, 이 바다 상태가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징어가 나가지를 못하는 오징어 어선들이, 그래서 이러한 기후변화 또 내지는 이러한 풍랑특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는 그런 패턴들. 그래서 단순히 이 기후변화가 단지 기후변화에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동해 해양 생태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런 바다의 표층 수온이 증가를 하면은 우리 태풍이 이제 많은 에너지원이 바다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9월 달에 이제 울릉도 독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태풍이 마이삭이라는 태풍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 상단부에 보시는 그림은 울릉도의 터널 안에 들어가 있는 약 한 50톤 정도 되는 테트라포드가 지금 터널까지 당시에 최대 파고가 19.5m에 이르는 굉장한 높은 파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동항 방파제가 일부 이제 훼손이 되고
또 어선들이 월파 때문에 이제 수십 척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앞으로도 이런 악기상들이 태풍의 이런 그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제 바다의 표층 수온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태풍의 세기랄지 그에 따른 어떤 재난,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적응을 했을 때 이런 재난 부분, 해양 재난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9.5m, 뭐 20m 이런 파도들이 몰아쳤을 때 독도 연안에 해저 가까운 지형들이 이제 크게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 달에 보통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독도 연안 조사를 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독도의 성게가 이제 해조숲을 먹이로 하는 성게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3월 뭐 4월 달에 갔을 때는 바다에 이제 어느 정도 성게가 있었는데 7월 9월 달에 갔더니 완전히 바다 지형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높은 고파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바다의 지형을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상 고파 때문에 이 바다의 이제 저서 생태계가, 이 서식 생태계가 달라지는 그러한 또 부분도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악기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태풍에 몰고 오는 이제 이 폭우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 이제 그 뭐 낙석 때문에 터널이 붕괴되는 영화 같은 일들이 뭐 일어나기도 하고, 나리분지가 물에 잠기고, 그래서 저희가 1938년부터 최근까지 약 그 폭우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좀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뭐 1순위부터 거의 그 10순위 안에가 최근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표층 수온이 증가하고 태풍의 에너지 원이 증가하고에 따라 가지고 폭우랄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그 강수량들이 변화하는 그런,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폭우 패턴이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될 게, 지난 100년 동안 봐왔던 동해보다 많은 기후학자들이 예측을 하는 게, 앞으로의 100년 동안 과거 100년에 비해서 적어도 2배 가까이 표층 수온의 상승 속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의 아열대화 속도보다 더 빠른 어떤 아열대화가 울릉도 독도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또 앞서 얘기했지만은 동해바다의 어떤 변동성, 표층 수온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최고 최저라는 그러한 그 변동의 폭들도 또한 함께 그 증가할 것이라는 게 또 여러 학자들의 또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사회들이 환경이 바뀌면서 먹거리들이 바뀌고 거주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따라서 적응하는 생물들, 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 어떤 부분들이 우점하고, 예컨대 우리가 이제 동해에서 과거에 명태 자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게서는 거의 뭐 명태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과거에 비해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나오는 뭐 그런 그 우점종의 변화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동해가 우리 울릉도 독도 주변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그 아열대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가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는 굉장히 깨끗한 바다입니다. 그래서 동해안 최초로 울릉도가 이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죽도, 지금도 한 가구 살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수중 아래쪽 모습, 우리 대풍감, 또 코끼리를 닮은 코끼리바위, 또 공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의 아래쪽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물속에서 가장 투명도가 높은 바다이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해양 보호 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창나무 돌산우라고 하는 그 해양 보호 생물이 있는데, 그거의 최대 군락지가 독도에 위치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도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울릉도는 이렇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울릉도에 이상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옵니다. 이 쓰레기는 지금
저희 기지 앞에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지금 그 사진을 촬영한 모습인데, 울릉도 해안가에 왼쪽 아래 그림은 북한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금강산 샘물병이라고 저희가 북한 가서 가져온 게 아니라 북한에서 이제 겨울철에 해류하고 바람을 따라서 울릉도 연안까지 쓰레기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쓰레기도 일부 보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산 쓰레기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들은 뭐 우리가 이제 큰 쓰레기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쓰레기들이 파도에 이제 파쇄가 되나 미세 플라스틱 형태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해양 동물이랄지 인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이러한 바위들을 파보게 되면은 저것처럼 조금만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그 뭐 스티로폴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러한 쓰레기가 울릉도 독도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8년 이제 그 무렵부터 이제 해양 쓰레기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한 어떻게 정책적으로 관리할 건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 연안에 대해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가 한 2.5cm 이상 되는 그러한 쓰레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그 해양수산부에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 울릉도 뭐 독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물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들은 있었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들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지에서 2019년에 울릉도에서도 이런 학술적인 모니터링을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2020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국가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외국계인 쓰레기가 있고 또 국내계인 쓰레기는 어떤 거고 또 쓰레기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놀랍게도 울릉도에서 이제 쓰레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한 구역이고 또 어떤 이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왔는데 저희가 2010년부터 2021년간 1년 동안 전체 해양 쓰레기가 물론 이제 어떤 특정 구역이긴 합니다만은 약 한 1,200개 가까운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101개 정도가 외국기인 쓰레기입니다. 외국기인 쓰레기 양이 그러니까 전체 울릉도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에서 한 10% 미만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사실은 중국기인 쓰레기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85% 정도가 중국기인 쓰레기였었는데 통상 그때 2020년 그 전국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중에서 그 평균적인 외국기인 쓰레기 양이 한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울릉도에서는 한 10%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해양 쓰레기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2020년 전국 모니터링 그 40개 정점 중에서 28개 정점에서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됐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제주도의 연안에 있는 김영리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3개의 해안 쓰레기가 그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이 됐는데 울릉도는 그 특정 구역에서 101개. 그러니까 2020년 전국 연안 쓰레기 모니터링에서 발견됐던 보다 더 많은 외국기인 쓰레기가 발견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건데요. 우리 동해 연안에 예를 들어서 포항이랄지 울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거의 외국기인 쓰레기가 사실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백령도랄지 뭐 제주도 뭐 남서해안은 이제 중국 쪽에서 그 해류를 따라가지고 떠밀려오는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갑자기 놀랍게도 울릉도 주변에서 이렇게 외국기인 특히 중국기인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은 2004년부터 이 북중 공동 어로 협약에 따라 가지고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징어 어장도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동해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오징어 어장도 형성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많게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00척 이상,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국 쓰레기에 대한 관심들 또 해경이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 때문에 굉장히 중국 어선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한 2020년대 무렵까지 연간 한 2,000척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어선들이 울릉도 이제 연안을 거쳐서 이제 그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 내지는 동해 해역에서 잡으면서 겨울철에 이제 기상이 나쁘면 울릉도 연안으로 피항을 해옵니다. 피항하면서 그냥 단순히 피항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그림처럼 뭐 기름을 배출한달지 또 해안 쓰레기를 버리는 대부분이 이제 뭐 이러한 쓰레기를 울릉도 연안에서 발견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중국 쓰레기들 그래서 많은 그 피해들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이러한 쓰레기들이 울릉도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제 독도에 갔을 때 이 사진을 바로 찍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 한자가 적힌 중국 그 플라스틱 병이 독도에서 발견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 중에 있냐면 버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로로 이러한 그 울릉도의 연안에 해안 쓰레기가 나타나는지를 이러한 그 표층 뜰개라고 그러니까 위성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울릉도 독도로 오는지를 봤더니 물론 서남해안 쪽에도 오게 되지만은 동해 북쪽에서도 여러 이제 해류하고 바람을 따라 가지고 동해 울릉도 독도 주변까지도 오는 부분을 저희가 뭐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표층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업인들이라든가 어구들 이러한 그 그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울릉도 독도 주변에 이러한 유령 어업들이 뭐 전개가 되거나 아니면 해양 보호 생물들이 오늘 제가 이제 분들은 아니지만 안타깝게 독도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손에 들고 가는 태극기가 우리 수중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을 저희가 현장 조사하면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가끔 보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그 바다 쓰레기에 대한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릉도 독도 주변에 나타나는 쓰레기들이 울릉도 독도의 이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나 어업인들이 보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은 중국이랄지 뭐 동해 연안 서남해안에서 버렸던 쓰레기들이 바람과 해류를 따라 가지고 울릉도 독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릉도 독도 바다를 지킨다는 것은 이러한 해양 쓰레기로부터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 울릉도 독도로 바다를 지키는 것이라 좀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제가 이제 동해 해양 생태계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해 전체적으로 보다는 굉장히 깨끗한 바다입니다. 어류 입장에서는 깨끗한 바다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류 입장에서는 조금 좀 살기가 좀 힘든 바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 울릉도 독도 주변에 해조숲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어류들의 어떤 산란장이 되고 상륙장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양 생물 입장에서 울릉도 독도 바다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울릉도 독도 바다가 최근에 해양 환경 때문에 수온이 아열대어가 되고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울릉도 독도 바다를 보다 깨끗하게 또 내지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지속적인 어떤 연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또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울릉도와 독도의 해양 환경에 대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점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박사님, 자세한 설명 덕분에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서 간략하게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박사님께 바로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Q&A에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박사님, 울릉도와 독도는 이 한반도와는 달리 바다 한복판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이 한반도 연안바다와 울릉도 독도 바다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울릉도 독도 바다는 넓은 동해 한복판에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내로 둘러싸인 그게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해나 남서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상대적으로 얕은, 물론 거기도 깊은 바다인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울릉도 독도 바다는 울릉도 독도 주변 바다에서 가장 깊은 수심이 2,985m 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특징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심해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동해 심해가 동해 전체 해수의 한 90%가 굉장히 찬 물로 1도 이하의 굉장히 찬물로 또 그런 부분도 서남해 같은 경우 그런 1도보다 찬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심해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한 또 냉수성 어종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게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독도는 심해로 둘러싸여 있고 해수면의 온도도 조금 더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이윤진님의 질문인데요. 울릉도의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는 이 공식적인 연구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연구인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앞서 제가 국립해양조사원의 최근에 연구 결과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국립해양조사원을 비롯한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0년간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연안 중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해수면 상승률을 보이는 게 지금 울릉도 독도 해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원표님의 질문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해양이 지금 아열대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두리 양식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최근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또 방어랄지 이제 그런 이제 관련된 어종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충분히 이제 바뀌고 있는 가능성에서 특히 이제 저희 기관에서도 가두리 양식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제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는 이 바다 환경이 썩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심해 가두리 양식 부분을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양식장 시험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어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경제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울릉도 독도에서 이러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종들을 다양하게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울릉도 독도가 이제 심층수를 치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층수를 활용한 이러한 어종의 어떤 어류의 어떤 증식이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환경이 변화되면서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증숙님의 질문인데요. 최근 이 태평양 쓰레기 섬에서도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이 모여든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동해안과 울릉도 그리고 독도 쓰레기가 우리 해안에서 나간 것처럼 이 울릉도 독도를 거쳐가게 된 것일까요? 일단은 저희가 울릉도 독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범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었는데 울릉도 독도에서 나타나는 쓰레기가 굉장히 다국적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동해 남쪽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쪽에서 저한테 이제 우리 한국에서 건너온 그런 쓰레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울릉도 독도 주변 바다를 통해서 다시 이제
그 해류 특성상 일본의 연안 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쓰레기 부분은 우리 동해가 우리가 굉장히 뭐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둘러싸여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울릉도 독도 주변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고 다국 간의 해양 환경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변형석님의 질문인데요. 이 어획량과 관련된 한중업 협상에 대한 기사를 보셨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양 폐기물에 대한 협상 내용이 따로 없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어업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 혹시 해양 폐기물, 이 쓰레기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대표적인 조약 체결이나 협상 내용 없을까요? 우리 동해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해양 쓰레기 투기 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 외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조금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국적 해양 환경 협력 그리고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배홍식님의 질문인데요. 독도에서는 현재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독도 전용 소형 조사선을 최근에 이제 취향을 해서 독도누리호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독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독도 특히 연안 그리고 외해 이렇게 있는데, 연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해양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독도의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외해 바다 같은 경우 심해 같은 경우는 우리 독도가 이제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앞서 뭐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독도의 생성이 뭐 울릉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한반도 주변하고 어떻게 차이인가, 그 생성 기원에 대한 연구들이 또 진행되고 있고, 독도 또 2000m 심해 어떤 뭐 생태계랄지 여러 가지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독도의 연안부터 시작을 해서 심해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뿐만이 아니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랄지 또 국립수산과학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들이 현재 독도에서 진행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기지 직원들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독도에 가가지고 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김지원님의 질문인데요. 이미 환경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동해안에 이 명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박사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별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겠지만은 지난 100년보다 향후 100년에 우리가 우리 기후학자들도 예측을 하지만 동해가 굉장히 아열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태 복원 부분은 전 지금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동해 그 해양 생태계에 대한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이 명태 복원 사업들이 우리 그 남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만의 보다는 오히려 차후에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산자원 기술하고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협력이 된다면은 보다 또 좋은 그런 명태 연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보다는 차후에 남북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왜냐하면은 명태가 그만큼 수정 어종이었고 지금 원산만 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단독으로 하기에는 조금은 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숙희님의 질문인데요. 울릉도의 해조류가 이 홍조류로 많이 바뀐다고 하셨는데요. 이 이산화탄소 흡수 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 부분이 그 수온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온의 상승이라든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열대화에 따라 가지고 부가적인 부분으로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런 이산화탄소 흡수 부분이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갯녹음이랄지 바다 사막화하고 또 크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지호님의 질문인데요. 이 울릉도 독도 해역은 갯녹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울릉도 독도 바다 같은 경우는 갯녹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독도 해역이 우리 해양환경공단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열대화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바다 숲이 감소하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해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바다 그 울릉도 독도에만 군락지를 형성하는 대황이라는 해조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걸 먹이로 하는 성게가 굉장히 이제 많이 번식을 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갯녹음 현상들이 각 해역에 따라 굉장히 특징적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갯녹음 현상의 그 서해 특징 다르고 또 동서해 또 남한 남해안 다르고 그래서 울릉도 독도에 일단은 갯녹음 현상에 대해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확히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울릉도 독도의 해역은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 암초라고 그럴까요? 수중에 암초들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진단이 가장 원인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은주님의 질문인데요. 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수온이 상승되고 있는데 시베리아 가스에 메탄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해에도 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수온 상승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메탄가스가 배출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동해 예를 들어서 2,000m, 뭐 3,000m 저희가 러시아랑 같이 관측을 해보면 동해 심해 또한 전 지구 평균에 비해서 증가하는 건 그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뭐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사실은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저는 저 질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계에서 또 해양학계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저는 심해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안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특히 동해 심해에 대한 연구는 너무 없는 게 저는 사실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유인 잠수정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동해 앞서 말씀드린 것 대부분이 심해로 둘러싸이는데 심해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도 동해 심해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많은 자원들이 또 해저 자원들이 좀 풍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심해 연구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저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해 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그러한 앞으로 우리가 심해 연구에 대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소영님의 질문인데요. 해수면 상승, 수온의 상승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해양 어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해양 악기상 우리가 또 바다에서 재난 부분들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태풍 같은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울릉 뭐 군수님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피해뿐만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응 방안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이 바다의 수온이 늘어난 그 증가했다는 건 우리가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이제 많아졌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특히 해양 재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긍정적인 그 해양 레저 활동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잘 적응할 것인가가 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해양 쓰레기 어떻게 보면 울릉도 독도의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쓰레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육지 또 이러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국적 협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다양한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의와 더불어서 여러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